통상 민주당 계열에서는 뭐 지금까지 그냥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이렇게 설득 가능한 형식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좀 몰아가는 입체적으로 연설을 구성하는 연설의 정석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연설도 연설이지만 그 정치인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조차도 그 오바마 연설문 전체 연설문을 다 인쇄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까랑까랑하면서 그러니까 전달이 좀 잘 되는 전달력.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연설을 잘한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선동을 역사상 가장 잘한 사람은 저기 독일에 있는 히틀러죠. 네. 그 히틀러의 이런 선동술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독재자들이 대중을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제가 되는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 예. 시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연설을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지금도. 근데 이건 좀 지나친 이제 근데 하여튼 과 이게 그 정치 초보자의 웅변. 네. 그러다 보면 이 웅변이 어른스럽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이 좀 유치원생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또 달라지셨습니다. 예, 아주 젊어져서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된 모습으로 엄청난 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시다고. 네. 예. 10년 이상, 20년 이상 젊어 보이신다는 말씀을 듣는다. 누가 농담으로 네. 앞으로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반말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MB와 닮았다라는 것에서도 좀 벗어나셨다고. 네. 2대8 가르마가 그쪽이 좀 연상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네, 갈수록 발전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대통령과 연설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선의 계절에 경선 한창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즌인데요. 원래라면 정말 그 거의 대규모의 아주 그런 그 아주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열렬한 응원과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 연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또 연설들이 또 화제가 되게 마련인데 지금 코로나 시즌으로 아주 굉장히 조금은 지금은 약간은 조금 썰렁한 뭐 경선 연설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19년 전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제주, 울산, 강주 순으로 갔던 그 경선 때만 해도 한 체육관에 보통 막 한 10,000에서 2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연설을 하고 누가 더 연설을 잘했느냐 이런 이제 걸로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은 2010년 전으로 갑자기 연설 문화 또 뭐 지금도 존재하지만 갑자기 토크 문화가 등장했어요. 자담식으로 출판 기념회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토크 문화가 등장하면서 약간 연설이 이렇게 자주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이번 뭐 코로나가 되면서 더더군다나 연설을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뭐 물론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의 경선 연설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연설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습니다. 관계고 대통령의 연설로 사실은 뭐 물론 연설에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뭐 신년사라든지 기념사라든지 뭐 환영사라든지 국회 연설이라든지 이제 그 연설문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연설문을 통해서 그 국정 그 비전과 또 전략과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제 연설을 잘한 대통령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 민주당 계열에서는 뭐 지금까지 그냥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이렇게 설득 가능한 형식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좀 몰아가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연설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 연설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좀 친절한 연설이었다라는 또 평가를 많이 받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좀 그 주장이 있는 예, 그렇죠. 네, 그런 연설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연설문 물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직접 또 꼼꼼하게 쓰시지만 실제 연설을 하실 때는 그 연설문과 또 굉장히 다른 즉흥적으로 하시는 그런 연설로도 또 유명하셨죠. 그 강원국 연설 비서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대통령의 글쓰기를 대통령이 저자시죠. 예, 네.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그것을 참모들이 한 번 말리면 잘 안 들었는데 두 번 말리면 꼭 이야기를 들어봤대요. 무슨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본인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연설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꺼내신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적설적으로 했다는 이제 우리가 그냥 세간에 그렇게 평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네.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고 네. 또 그 강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와의 대화 같은 데서도 세간의 평가가 대통령이 이렇게 토론을 잘하니까 토론으로 검사를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냐하면 자기는 말재주로 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철학,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설득하려고 했고 그것을 검사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말을 잘한다, 말재주로 뭘 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진정성을 담아내는 이제 그릇인 거죠. 그렇죠. 말이. 그래서 네. 말에 뭐 그런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좀 진정성을 담아서 네, 연설을 하셨던 네, 분입니다. 혹시 네. 김보람 대표님은 연설 잘하세요? 아 연설이요. 네. 아 그걸 뭐 네 제가 잘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뭐 연설로 그 좋은 그 성적도 거뒀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예. 이제 연설은 아니지만 강의. 그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안 보였는데 그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라는 네, 평가도 네, 받았습니다. 그 네. 마스시타 정경숙의 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연설도 있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 연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일단 시험에서도 이제 그 스피치 연설 2개 이제 하나는 즉흥 연설이고 하나는 하룻밤 이제 생각해서 이제 연설문을 써서 하는 뭐 그런 시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연설입니까? 아니면 약간 웅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약간 토크 같은 예, 연설이죠. 예. 네. 그리고 그 연수 과정에서도 그 가두 연설이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뭐 바위 위에서도 하는데 이제 그 아주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역 앞에서 트럭 위에 올라가서 네, 자꾸 이제 아무런 원고나 PPT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연설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시선도 붙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예, 많이.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 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네. 그런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그럼 밤새 좀 원고를 써가지고 머릿속에 외워서 합니까? 아니면 즉석으로 그냥 어쨌든 하는 편입니까? 일본어로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이제 물론 이제 쓰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때 그럼 몇 분 연설을 정도로 해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3분, 5분, 7분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여러 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을 옮겨 다니면서 네. 이번에는 3분, 이번에는 5분, 7분 시간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근데 재밌어요. 혹시 그럼 연설을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네. 어떤 것을 꼭 이렇게 전하고 싶은지. 근데 예. 그거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기에는 어쨌든 힘이 실리게 마련이니까 그럴 때 물론 그 하나하나의 워딩도 있지만 그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게 게 아닌가. 가장 1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본인의 철학과 진정성을 담아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뭐 간결하게 하라, 명확하게 하라, 뭐 이런 뭐 자연스럽게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반드시 강조하라, 뭐 이런 거에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는데, 뭐 물론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연설을 굉장히 잘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네. 듣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연설의 정석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연설도 연설이지만 그 정치인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조차도 그 오바마 연설문 전체 연설문을 다 인쇄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런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 같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뭐 표현이라든지 뭐 굉장히 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명연설이 많죠. 그렇죠. 네. 뭐 좀 아주 단순화시키면 연설 하나로 대통령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이 이제 본인의 출세,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 4년 전 전당대회에서 잔조 연설을 통해서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조 연설로 스타가 된, 그러니까 본인 그 후보보다도 더 스타가 된 이런 경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미국은 빨간 주와 파란 주, 빨간 주는 공화당이고 파란 주는 민주당이잖아요. 빨간 주와 파란 주로 나뉠 수 없고, 이러면서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USA의 정신은 그 통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주 핵심 메시지인데, 그걸 잘 담았다는 평가가 듣고요. 또 하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화려하고 또 그 내용 그 곳곳에 워낙 좋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한 문장으로 남는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설은 예를 들면 뭐 루즈벨트 그러면 두려움 자체를 뭐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케네디 같으면은 뭐 국가가 나에게 뭘 할까, 내가 국가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연설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많이 남아 있는 대통령 부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뭐 yes we can 뭐 이런 거지. 한 문장 딱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구호고. 네. 선거 구호인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철학자 대통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연설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총기 사고 같은 데서 연설하고 이런 게 이제 영향력을 줘서 미국 내 여러 주에 총기 규제를 해놓은 각 주마다 좀 다른 그런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데, 오바마보다 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오바마보다 연설을 더 잘하는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미셸 오바마인가요? 그렇죠. 오바마. 네. 이게 이제 미국 대중의 평가에서 네.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 선출대회 때 1등이 미셸 오바마, 2등이 버락 오바마, 3등이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요렇게 네.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그 후보 지명되는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이 미셸 오바마가 연설을 잘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미셸 오바마는 한마디 딱 남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네,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가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보면 그 대통령 연설을 어쨌든 그 대통령 기록관의 그런 기록으로 보면 연설을 가장 많이 했던 이제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아니죠. 18년, 12년인데. 뭐 그런,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대통령 연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지에 대한 그런 언어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연구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뭐 원조나 경제 이런 거를 많이 쓰셨고, 이제 뭐 박정희는 자유를 가장 이제 많이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를 가장 많이 쓰셨고, 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뭐 평화나 이제 뭐 정보 이런 쪽.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주주의 이런 말씀을 그러겠네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기술과 경제 뭐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수에서는 어느 대통령 연설을 잘 지금 현재로 대체로적인 학자나 이런 분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연설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연설로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유명했고, 또 이 만민공동회 때 연설로,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선교사 이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그 연설 기술 같은 것도 획득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소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본인의 이제 분명한 신념, 아주 그 고집센 신념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반공이라든지 당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혼을 담는 연설 같은 것들이 이제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죠. 흔히들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든지 이런 연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뭐 여기에 자극적으로 제가 봤는데 뭐냐면 6.25 전쟁 당시 미군 입장에서 워낙 전세가 안 좋으니까 일본군을 재무장해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앞에 연설을, 만약에 일본군이 투입되면 우리는 총뿌리를 공산군이 아니라 일본군에게 겨눌 것이다. 그러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철회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연설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특유의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까랑까랑하면서, 그러니까 전달이 좀 잘 되는 전달력.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연설을 잘한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예. 그리고 요 근대로 와서는 누가 연설을 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읽어주는 메시지에서 보면 전달력은 꽤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달력이 좋았던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면 그 전달력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워딩의 독특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이제 유독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워딩들이 남는 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게 굉장히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통일은 대박, 뭐 혼이 비정상, 뭐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좀 야당이 좀 공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이 그걸 쟁점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것,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나름 그 연설에서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시 BBK 같은 상황에서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동영상 짤로 돌아다니지만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BBK를 벗어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면서 이야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연설은 뭐 나름의 당시에 그러니까 뭐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뭐 전체를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다수를 모두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뭐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연설이 그런 행태를 띠고, 이게 연설의 형식에는 설명, 설득, 또 하나 선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동을 역사상 가장 잘한 사람은
저기 독일에 있는 히틀러. 히틀러죠. 예. 그 히틀러의 이런 선동술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독재자들이 대중을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선동의 연설은 반드시 적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적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가장 불만 사항을 그 적에게 타겟팅을 해서 뭔가의 그 희생양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을 빼놓는 건데 뭐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이제 히틀러인 거죠. 그래서 히틀러 연설은 우리가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때에는 정치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절대로 정치인이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내에서 희생양을 찾고 뭔가의 전체에서 좀 예부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좀 뭐 이렇게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자기 만족을 얻어가는 이런 식 정치가 된다면 불행해지죠, 국민들이. 네. 뭐 약자라든지 뭐 특정 뭐 계층 이런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전히 그런 적을 만드는 정치, 계속 분열의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오바마처럼 계속해서 어쨌든 끊임없이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말에도 연설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담았던 정치인들이 잘 보이지가 혹시 그럼 않네요.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은 빼고요. 왜 국민의힘을 빼니까? 연설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경선이 그러면 않았으니까. 이 민주당 지금 경선이 이제 4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4차례 이제 직전인데 이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면서 누가 연설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변함없이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께서 연설을 뭐 거의 이제 차분하게 하실 땐 또 차분하게 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그 또 피를 토하는 것처럼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선 연설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그 이재명 지사님은 그 촛불 2016년 10월 촛불 대회 촛불 선거전 연설 그 연설이 너무나도 그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설 정치인 이재명, 그러니까 성남시장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만들어낸 연설이죠, 그게. 그렇죠. 이제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초정부, 기초단체장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에서 스타가 되게 되고 결국 그걸로 대선 경선까지 나오게 됐고 대선 경선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 도지사도 되고 이랬는데 그 연설인데 우연의 일치이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그 정치 뭐랄까요, 본인의 정치적 그 사명으로 억강부약을 들고 있어요. 두 분이 같은 물론 이제 원조야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런 측면이 이제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굳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에는 저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그 기사인지 칼럼인지도 나왔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 시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연설을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연설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드러나면서도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거를 담았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님도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하시는 걸 잘 알지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이 그리고 그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그 뭐 이제 뭐 언어의 뭐 그런 뭐 에토스, 로고스 그런 파토스가 있겠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온 삶이 그걸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언어에는 그래서 똑같은 아름다운 말, 똑같은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이 말에 대한 그 신뢰도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전달력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존재에서 나오는 네, 그런 뭐 언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가장 네, 지금까지 연설을 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경험으로 보면 네. 한 30년 전 이럴 때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보면 합동연설회라고 있었어요. 저는 합동연설회를 해본 사람인데 네. 어쨌든 운동장 한 켠에 어쨌든 한 10,000명 가까이 모으고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특징을 보면 당시에는 보면 이제 보수 계열의 여당 후보보다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후보들이 대체로 연설을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말로 싸우고 말로 그 자기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여당이라 좀 지켜야 되고 야당은 공격해야 되니까 암만 해도 공격수의 말이 훨씬 더 대중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적석 연설이나 하면 야당은 어쨌든 원고 안 보고도 막 연설하는데 여당 후보는 대체로 원고를 읽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으로 이렇게 오면서 정치인 전반의 연설 능력은 좀 평준화가 됐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하고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또 약간 뭐 정말 대중들을 이제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는 연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원고를 보고 하는 거와 보지 않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구분되는데 이게 뭔가 뉴스라든지 이렇게 신문 매체로 활자화되면 똑같거든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메시지를 잘 정리해놨느냐에 따라 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이제 정치인의 연설이 상당히 평준화가 됐는데 아까 김부람 대표가 말했듯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그 사람의 철학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그걸 표현해내느냐 그 차이 정도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 미세한 차이에서 대중들이 이제 지지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연설이 어쨌든 정치인은 연설로 이제 압도하고 또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시기에서 또 토크의 네. 문화로 또 넘어가던 그런 시기가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되게 또 상징적인 게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 맞습니다. 대표께서 그 토크나 뭐 그런 청춘 콘서트로 이렇게 그 정치인의 이제 그 이렇게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맞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토크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 그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좀 많은 실망을 주셨던 네. 또 굉장히 좀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 아닌가. 너무 그 부자연스러운 그렇죠. 이제 너무나도 그 부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깜짝 놀라는 안철수 거죠, 후보가 네. 주위에는 너무 유약해 보이고 네. 강단이 없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참모들 조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시에 그런 게 좀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나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대중 앞에 연설도 해야 되니까 네. 당연한 이제 주문이었다고 보는데 이 주문은 한다고 이게 생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짤방이 엄청 돌아다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지금도. 근데 이건 좀 지나친 이제 근데 네. 하여튼 이게 그 정치 초보자의 웅변. 네. 그러다 보면 이 웅변이 어른스럽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이 좀 유치원생 같은 느낌 이런 걸 네. 줘버리면 이제 이게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연설을 잘하는 법에 관련된 기본은 단답, 간결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확하고 네. 또 그것이 흐름에 자연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 부분을 이제 넘어서 버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안철수 그 후보의 그런 교훈이 한국 정치인한테 많은 실제 살아있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잠깐 뭐 우리 국민의힘 쪽에 보면 네. 목소리 좋은 사람은 한교안 후보예요. 아, 그러니까 빠트를 한 3번 바른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맑아요. 네, 그쵸. 목소리는 좋으시죠. 또 최재형 후보님도 목소리는 좀 좋지 않으십니까? 좀. 연설하는 거 보니 그런 대로 예. 네네. 네,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쪽도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의원은 내용을 좀 잘 정리하는 편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자기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워낙 그 아젠다 세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특유의 이제 뭐 좀 이런 표현이 뭐지만 끌렁끌렁하면서 좀 요즘 뭐 느낌이 그래요. 건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연설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경선에 흥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설 잘하는 9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거 네, 굉장히 친절하게 요거 한번 설명해주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이게 뭐 다 알고 있는데요. 선관위니까 첫째, 서두를 힘차게 시작한다.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두를 힘차게 시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높게 시작하면 안 돼요. 낮게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낮게 해야 사람들이 살짝 길을 열거든요. 너무 높게 시작하면 자기가 그 톤 조절도 힘들고 사람들이 들었다 그때부터 갑자기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힘차게 시작한다. 이건 중요한데 너무 높게 시작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일화, 신뢰, 증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은 이제 연설 안에 들어가야 될 기술적 이야기이긴 한데, 세 번째, 알기 쉬운 말을 한다. 네. 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뭔가를 이제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이미지가 네. 그려질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말한다. 그렇죠. 편안하게 말하는 거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불안한 후보보다는 편안해야 되는 것 같고, 안정감 있게. 여유 있어야 하고, 이 여유에 있으려면 상당히 사실 얘기는 뭐냐면 유머도 적당히 들어가고, 유머 역설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뒤에 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모든 사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사물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네, 그 유머와 여유와 긍정적인 거를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그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의원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도 거의 뭐 연설의 뭐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연설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제가 노회찬 의원님이 되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기획위원장, 제가 기획국장, 한 6개월 같이 일을 아니죠. 민주노동당 되기 전에는 2년을 같이 일을 했고요. 국민승리 21이라고 같이 했고, 참 추억이 많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네. 뭐 토크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네. 뭐 그야말로 그것 뭐 진정성도 그렇고 전달력도 그렇고 살아오신 삶 그 존재 자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정말 연설의 이분이 정석이신 것 같습니다. 경기고 출신이고 경기고를 나왔는데, 이게 그 경기고 동창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인데, 그 이종걸 뭐 그다음에 뭐 고성덕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그런 바람에 대학을 좀 매수를 또 하시고 그래서 늦게 고대로 왔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활기차게 이야기한다. 이거는 뭐 아까 반복 같은데, 그다음에 자신 있게 말한다. 9번째, 이거 중요하긴 한데 도리도리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준다. 근데 골고루 주는 게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요렇게 연설 한마디 끝나면 또 이쪽에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도리도리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런가요? 이렇게 도리도리 해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도리도리를 천천히 한 문단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쪽을 보면서 또 문단이 끝나면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막 하면 이게 산만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거는 그 취업 면접이나 입시 면접에서도 사람을 불안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제 아들 사례인데, 네. 입시 면접관이 3명의 교수가 앉았더래요. 근데 교수가 그렇게 묻더래요. 자네는 왜 계속 고개를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묻더라면 우리 아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시선을 골고루 주라고 말해서 저는 골고루 시선을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빵 터져가 막 깔깔깔깔 웃었다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네. 시선을 이렇게 하는 게 골고루 본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앞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한테 큰 웃음을 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합격은 했죠. 진짜요. 그런데 면접 태도 유머가 통했네요. 또. 면접 네. 태도보다는 이제 그게 살아온 뭐 이런 이력 때문에 되긴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개를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고개는 안 하고 눈만 요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이경규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는 코미디가 되잖아요. 그때 약간 눈만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연설 잘하면 도리도리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맹심하세요. 네, 최근에는 주위에서 조언을 많이 받으셨는지 좀 덜 하시더라고요. 조금 덜 하대요. 네, 네. 조금. 그래야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선도 예전 같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의 연설은 지금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많이 정치인들의 그런 토크 문화가 많이 또 정착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의 연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또 대통령은 그 연설에 정말 많은 것을 메시지와 국정 철학과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긴다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과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계속 살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87년 대통령 연설이나 2002년 대통령 연설 이런 거를 그야말로 그 유명한 정치인의 너무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자후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후. 그러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느낌의 연설 이런 것이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요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연설을 못 보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요소이고 자질이다. 이 부분을 꼭 맹심하시고 혹시 좀 더 젊은 분들은 연설 연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